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비밀의 정원이라는 영화의 후기를 써보았습니다. 제목은 담담한 피해자 서사가 주는 울림입니다. 한번 제가 쓴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영화평론 수업을 들었던 저는 지난주부터 소설 창작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영화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소설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둘 중 어느 것이든 좋았고 괜찮았습니다. 제가 꽂힌 것은 굳이 말하자면 글쓰기입니다. 어느 분야든 쓸 수만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게임, 드라마, 웹툰 쪽도 글로 풀어내고 싶다는 마음을 늘 품고 살고 있습니다. 영화평론 수업을 기자이자 평론가이신 제가 무척이나 존경하는 분께 한번 들어보니 어느 정도 감이 잡혔습니다. 이걸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싶더군요. 아직 최소치인 제가 최대치의 존재를 대면한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내공을 연마해서 이 분야의 무림절정 고수가 되면 저분처럼 쓰겠구나 싶더라고요. 길이 보인다고나 할까요? 갈림길에서 저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영화평론을 더 파고드는 셈치고 또 다른 영화평론 수업을 들을까? 영화 관련 도서를 읽어볼까? 그러면 점점 더 깊어지겠지. 깊어지다 보면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보통 이런 루트로 자신의 커리어를 개척하곤 하죠. 오래 하다 보면 잘하게 되고 잘하면 직업이 되는 거니까요. 어느 분야든 재능을 타고난 천재는 1%라 생각하고 99%는 그저 오래 버티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99%에 속한 둔재로서 그저 버티기만 한다면 승산이 있는 게임인 셈이죠. 관건은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 쪽만 파고들자니 저의 타고난 호기심과 모험심이 저의 마음을 자꾸만 흔들더군요. 영화평론도 써봤으니 이제는 소설도 건드려봐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소설 수업을 듣기로 한 겁니다. 어차피 저는 영화 쪽이 아니라 글쓰기 쪽으로 가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일관성 있는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영화 분야에 정말 관심이 있었다면 영화 스텝이나 연기자나 영화 학교 쪽을 알아봤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사람의 진로란 진심으로 무엇을 좋아하느냐, 무엇에 끌리느냐에 따라 미묘하게, 아니 누군가 보기엔 엉뚱하게 길이 갈리는가 봅니다. 소설가는 제가 초등학생 시절부터 마음속에 은근히 품고 있던 꿈이기도 합니다. 영화 이전에 소설이 먼저 있었죠. 문제는 소설을 읽어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10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의 소설을 읽었고 5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의 A4 한두 장짜리 소설을 써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애들 장난 수준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제가 10여 년 전에 소설가가 되고 싶다고 친한 형, 누나들에게 말했을 때 초등학생 꿈나무하는 것 같다고 다들 저를 비웃었지요. 너는 생각이 안드로메다에 가 있어. 발이 허공에 둥둥 떠 있어. 그 말의 뜻을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저를 진정 생각하는 어떤 형은 저에게 넌지시 조언해 주었습니다. 네가 정말로 소설가 될 생각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소설을 정해서 필사를 해봐. 그런 필사 노트를 쌓아봐. 그 형은 아침마다 말 그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기 수련의 맥락에서 운동장에서 축구하던 형이었습니다. 몇 년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축구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더군요. 그 형은 실제로는 축구를 못했습니다. 재능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축구에 대한 진심만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었습니다. 결국 사람이
어떤 분야든 인정받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꾸준함, 진정성이라는 생각을 그 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평가받을 뿐인데 저는 말로만 소설을 좋아했지 행동으로만 봤을 때 소설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소설을 행동으로 보아서 싫어했던 저는 글만은 모든 순간에 미치도록 좋아했음이 분명합니다. 페이스북이든 블로그든 동아리 카페 게시판이든 저는 언제나 배설하는 글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도 글을 쓰고 있군요. 이 글도 문단을 언제 나누어야 할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이 정도쯤에서 다음 문단으로 가보죠. 영화는 시네브로라는 영화 채널을 만들고 올해 1월부터 홀로 진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대본을 써야만 했습니다. 대본이 없으면 할 말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더군요. 저는 유재석이나 김제동이 아니니까요. 즉흥적인 애드립은 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말보다 글이 편한 사람입니다. 글은 머리에서 나오지 않고 손가락에서 나오는 듯 합니다. 머리보다 빠른 건 입이고 입보다 빠른 건 손가락이란 생각이 듭니다. 글은 손가락으로 씁니다. 쓰다 보니 말이 되네요. 저도 제가 글을 쓰기 직전까지 어떤 글을 쓸지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 공들여 읽고 있는 엘간 이스라 수필집의 이스라 작가님은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자기는 예측 불가능한 글이 좋다고요. 예측되는 글은 뻔해서 읽는 맛이 나지 않지요. 송경원 기자님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론이란 자기가 주장하는 맥락이 겉으로 드러나선 안 된다. 항상 숨겨야 한다. 저는 두 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필이든 평론이든 이른바 글을 읽을 대로 읽은 이른바 엘리트들이 읽는 장르지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뻔한 글을 싫어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할지 알겠다 싶으면 바로 덮어버리죠. 그래서 박웅현 카피라이터도 카프카의 책은 도끼다란 문장을 가져왔는지도 모릅니다. 머리를 도끼로 내려치는 것은 인사이트, 즉 어떤 번쩍이는 깨달음을 주는 순간을 말합니다. 대학을 나오고 생각이란 걸 즐기는 사람들은 이런 지적 유의를 즐기는 법이죠. 적어도 소설을 읽고 이해하려면, 아니 소설을 꾸준히 사서 읽는 독자들은 웬만해서는 감동하지 않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이지요. 이미 너무 많은 걸 봤고 이미 너무 많은 장르와 법칙들을 꿰뚫고 있어서 예측 불가능하거나 의도가 드러나지 않아야 겨우 잘 만들었다고 해줄 의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 밥 벌어먹고 살려는 저는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밀의 정원 영화 후기를 읽으러 왔는데 이런 식으로 글을 전개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당연하죠. 바로 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겪은 경험만은 그 누구도 동일하게 겪어내진 못할 테니까요. 이 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무척이나 궁금하실 겁니다. 어쨌든 저는 지난주에 소설 쓰기 첫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등단한 지는 10년 정도 되었고 20년 정도 글을 썼다고 밝히셨습니다. 소설은 예술이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소설은 기술이라고 하시더군요. 제 기억이 흐릿하여 다르게 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팩트가 아닌 뉘앙스를 말하는 것이니 전반적인 느낌을 직관적으로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논리보다 직관이 강한 사람이라 느낌 가는 대로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쓸 뿐입니다. 많은 소설가들이 실제로 소설은 척추 기립근으로 쓰는 거라고 하더군요. 다른 말로 엉덩이로 쓴다고도 하고요. 오래 앉아있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꾸준히 쓰면 그게 단편이 되고 장편이 된다고 합니다. 소설 쓰기 참 쉽죠? 저처럼 재능 없는 사람도
다행히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쓰기만 하면 소설가가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쉬운 일이 또 있을까요? 이종범 웹툰 작가님도 팟캐스트에서 말씀하시더군요. 웹툰 작가의 내공은 웹툰 완결에서 나온다고 말이죠. 몇 화 그리다가 그만두면 절대 내공이 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쌀로 요리를 만들어내야 완결한 딱 그만큼의 내공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매주 영화평론 2편을 어떻게든 써보고 있습니다. 잘 쓰고 못 쓰고는 둘째 문제고 완결하면서 저의 내공이 쌓이고 저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제가 성장하는 게 저는 느껴집니다. 이번에도 소설을 한 편 완성할 텐데 소설을 완성한 편 수만큼 저의 내공이 늘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문단가리를 해야겠네요. 소설가님이 약 10년 동안 별별 수강생들을 다 만나보셨을 거 아닙니까? 남자들은 축구, 군대 얘기 쓰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여자들은 제발 성폭행 당한 이야기나 엄마와 갈등하고 화해하는 이야기 쓰지 말라고 신신당부 하시더군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남들이 공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군대 안 간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공감하느냐는 것이죠. 엄마와의 갈등도 결국 화해할 걸 빤히 아는데 도대체 왜 쓰냐는 것입니다. 정 쓰고 싶으면 남들과 다르게 쓰라고 하더군요. 같은 사건도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어떤 영화의 선생님처럼 책상 위에서 보면 다른 것처럼 다른 각도로 쓰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까지의 문장들은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기보다는 서론에 불과합니다. 이제 큰 거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소설을 쓸 때 정말 중요한 건 거리두기라고 말하셨어요. 광주 5.18이나 세월 호나 위안부나 성폭행 쓰고 싶다면 그 사건과 내가 충분히 거리를 두고 있을 때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리두기는 자기객관화란 단어로도 설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얘기는 내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버려서 그 사건에 물들어서 혹은 찌들어서 감정을 배설하듯 쓸 수밖에 없다는 소리고, 그렇게 되면 읽는 독자들이 재미없어 한다, 싫어한다, 짜증낸다, 안 읽는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말로는 거리두기가 잘 안 되면 글이 비릿해진다고 합니다. 소설뿐 아니라 영화도 많은 평론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덤덤하게 바라본다, 거리를 두고 있다, 감정을 절제한다는 말인데 이는 주로 칭찬으로 쓰이는 말이죠. 저는 그 언어들이 결국 거리두기에 대한 말들의 구체적 나열이라 생각합니다. 감정에 절어서 펑펑 우는 순간 사람들은 신파라 비판하며, 아니 조롱하고 비난하며 싫어하고 욕하죠. 가수는 절대 자기 노래에 먼저 울어선 안 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말일 거예요. 배우는 관객을 울려야지 자기가 먼저 울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설가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 사건에 빠져서 감정의 노예가 되는 순간 독자들은 그런 소설가를 눈치채고 울지 않기로 결심한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라니. 저는 광주 5.18 역사 기행도 다녀오고 세월호에 대해서도 언젠가 소설로 쓰고 싶다는 생각을 늘 품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A4 몇 장짜리로 쓴 소설도 결국은 성폭행에 대한 주제를 담은 소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회 문제들에 마치 80년대 운동권처럼 관심이 많았던 거죠. 어떻게든 잘못된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잠시 소설의 역사적 경향을 말하면 소설의 요소는 주제, 인물, 사건, 배경, 문체, 이렇게 5요소가 있는데 한국의 첫 근대 소설이 등장했을 때만 해도
소설가들은 주제 위주로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주제가 앞서게 되면 소설은 필연적으로 주장하는 글이 되고 남을 가르치려 드는 교조적인 글이 된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제가 써왔던 모든 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글을 처음 쓰는 사람은 다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군요. 인류가 서로 사랑해야 하지 않겠냐? 평화롭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가르치려 드는 건 오만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죠. 네가 아는 건 남들도 다 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주제는 필요하지만 마치 달걀처럼 살포시 쥐고만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소설의 주제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면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합니다. 주제 다음으로 등장하는 경향성은 사건입니다. 강한 사건 위주로 사건을 나열하는 식의 소설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연쇄살인범이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 100명 죽이는 소설이 그런 겁니다. 이런 소설도 요즘엔 한물간 방식이라 합니다. 선생님이 보기에 인터넷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소설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읽을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소설에 바라는 건 그런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소설보다 실화가 더 충격적인 경우가 비일비재한 세상이니까요. 요즘 사람들이 소설에 원하는 건 그래서 인물이라고 합니다. 84년생 김지영도 그래요. 보건교사 아는영도 그렇고요. 요즘 소설의 트렌드는 인물 위주로 쓰되 문체가 독특하면 본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데 제가 지금껏 듣고 보아왔던 모든 소설가와 모든 문학평론가들의 말이 퍼즐처럼 짜맞춰지는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봤자 고작 몇 명입니다만 그분들의 말은 소설의 인물을 깊이 생각한다. 마치 그 인물이 어디선가 실제로 살고 있을 것만 같다. 나는 사건을 억지로 꾸미지 않고 인물이 행동하는 대로 놔두고 인물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편이다. 소설이 자기적이란 말은 사건을 일부러 꾸며낸 것을 말한다. 이 모든 말들이 이해되는 겁니다. 사건을 만들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지만 사건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면 망하는 겁니다. 주제에 소설을 껴맞춰도 안 돼요. 주제를 의식하는 순간 모든 인물과 모든 사건과 모든 배경이 주제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럼 글이 비릿해지죠. 이런 조건들을 하나씩 의식하면서 소설을 쓰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아, 소설 쓰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구나.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제가 소설 이야기를 이토록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는 제가 소설 수업을 들은 궁극적 이유는 영화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 비밀의 정원을 더욱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영화는 소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소설 역시 영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넓어지면 깊어지는 법이죠. 저는 웹툰과 게임 평론도 언젠가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넓게 건드려본 사람은 특정 매체를 이해하는 깊이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소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소설의 목적이 무엇냐고 소설가님이 수강생들에게 묻더군요. 소설을 왜 쓴다고 보십니까? 소설을 왜 읽는다고 보십니까? 질문을 바꿔서 사람들은 영화를 굳이 왜 만들고 왜 극장까지 찾아가서 볼까요? 재미 때문입니다. 재미있으니까 소설을 읽고 재밌으니까 영화를 보는 거예요. 진리는 이처럼 단순한가 봅니다. 그 재미라는 건 물론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요. 어떤 이에게 재미란 두뇌 싸움일 것이고 어떤 이의 재미란 액션이나 쾌감일 것이고 어떤 이에게 재미란 감동과 사랑이겠죠.
재미를 분석하고 해부하는 것, 다양한 재미의 다양한 결과, 다양한 맥락들을 파악하는 것, 그 영화만의 고유한 재미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영화 평론가의 역할이지 않나 감히 생각해 봅니다. 얼핏 본 어떤 영화 평론은 일부러 관객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영화도 재미있다고 표현하더군요. 세상엔 참 다양한 재미가 있는가 봅니다. 결국 재밌으라고 쓰는 소설인데 성폭행을 소재로 다룬다면 일단 쓰는 사람이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보는 사람도 재미는커녕 트라우마에 시달릴 정도로 아프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도 많은 수강생들이 성폭행 주제로 소설 썼다가 고통을 호소하니까 소설가님이 오죽하면 성폭행 주제로 소설 쓰지 말라고 당부하실까요? 저도 감히 성폭행에 대해 쓰지 못하겠습니다. 거리두기 할 자신이 없기도 하고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주로 여자들만이 겪는 성폭행이라는 사태에 공감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남자인 제가 감히 성폭행에 대해 무얼 말하겠습니까? 주제 넘는 짓일 뿐이죠. 정말 어렵고 힘든 주제입니다. 무엇보다 성폭행에 대해 못 쓰겠는 이유는 제가 쓴 글을 실제로 성폭행 당하신 어떤 분이 보았을 때 상처받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한강 작가님 인터뷰한 글이나 팟캐스트 들어보면 이분이 광주 5.18 소재로 소년이 온다를 쓰셨는데요. 자신이 쓰면서도 힘들었지만 혹시라도 자기 글 때문에 피해자들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고 하시더군요. 글이란, 영화란 그런 겁니다. 성폭행을 소재로 영화를 누군가 만들었다 그러면 제가 만든 게 아닌데도 덜컥 겁부터 나는 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덧날까봐 무서워서입니다. 창작자가 마지막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한 가지는 자신의 창작물로 누군가가 아픔이나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내 글로 인해 상처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비밀의 정원을 만드신 박선주 감독님이 덜컥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리 어려운 일을 하셨나요? 이 영화에는 특이하게도 가해자가 안 나옵니다. 재판 과정에서 얼굴이 나올 법도 한데 목소리조차도 안 나옵니다. 가해자는 죽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존재감이 제로입니다. 감독은 일부러 배제하고 삭제해버린 것이죠. 잘한 결정입니다. 미투 운동이 한창일 때 페이스북에서 봤던 글이 생각나네요. 왜 이 사회는 성폭행 당했다고 말하면 주로 여성인 피해자만 언론이 주목하고 남성인 가해자들은 모자이크 속에 숨느냐고 말이죠. 게다가 가해자를 이해한답시고 가해자 서사에 집중하는 경우도 많아서 문제라고 말합니다. 가해자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장해서 성폭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가해자 서사는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동정과 연민을 낳죠. 죄는 죄입니다. 가해자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처절한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 남자들도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케이스가 실제로 훨씬 더 많습니다. 언론에서 가해자 서사를 디테일하게 보도할수록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안겨주는 케이스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진 님이 아마도 말하셨던 것 같은데 성폭력 사건에서, 아니 모든 사건을 통틀어서 가해자는 입을 다물어야 하고, 즉 입 닥쳐야 하고 피해자만이 입을 열어야 한다고 말하셨어요. 100번, 1000번 맞는 말입니다. 가해자는 입만 다무는 게 아니라 정당한 죗값을 받아야 합니다. 성폭행하면 최소 20년은 처벌해야
하는 겁니다. 이 영화 어머니와 보고 나서 우리가 공통으로 도달한 결론은 늘 그렇지만 한국은 처벌이 너무 약해서 범죄자들이 동일한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가해자는 여고생을 강제로 성폭행했는데 10년이 지나서 붙잡혔고 고작 5년형 받았습니다. 이게 나라냐? 최소 15년형 받았어야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맥락을 아니까 감독은 모든 성폭행범들이 꼴도 보기 싫어서 아예 영화에서 존재 자체를 삭제해버린 겁니다. 이 영화는 숱한 성폭력을 다룬 영화들이 저지르는 실수, 아니 가해 요소인 가해자 서사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로지 피해자 서사에만 집중했습니다. 올바른 선택입니다. 성폭력을 다룬 모든 영화들은 피해자 서사만 말하는 게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감독이 여자여서 다행입니다. 남자였다면 어땠을까요? 많은 남자 소설가들이 자기 소설에서 여자가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삽입하죠. 제가 아는 페미니스트 여자 사람 친구는 저에게 어느 날 묻더군요. 어떤 소설에는 여자가 성폭행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고 말이죠. 저는 그 질문의 뜻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그 장면을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 입으로는 절대 아니라고 서사적으로 필요했다고 그럴듯하게 말하겠죠. 남자는 성폭행을 소설이나 영화로 다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남자들은 성폭행을 다루어선 안 됩니다. 절대 못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되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가해자로만 기능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야동 안 본 남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살면서 여자를 성적 도구로 생각 안 해본 남자가 있을까요? 자위를 한 번이라도 안 해본 남자가 존재는 하나요? 남자는 성폭행이란 주제 앞에서는 감히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저도 앞으로도 평생 성폭행과 위안부 문제는 다루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여자만이 창작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성폭행입니다. 피해자만이 피해자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선주 감독의 첫 장편 입봉작이 비밀의 정원인 것이 저는 이해됐습니다. 왜 그녀가 첫 작품을 성폭행의 피해자로 다루었는지는 영화를 통해 절실히 드러납니다. 정원은 10년 만에 성폭행 가해자를 잡았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습니다. 애써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쩌면 그 끔찍한 사실을 일상에 쫓겨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그 전화 한 통으로 인해 다시금 악몽 같은, 아니 지옥 같은 과거가 되살아났습니다. 정원은 마치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기 전만 해도 그녀의 웃음이 얼마나 해맑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귀엽고 사랑스러웠다고요. 그녀의 남편도 바람직한 남편상인 다정다감함과 따스함과 천진난만함으로 똘똘 뭉쳐서 남자가 보아도 정원 씨는 참 행복하겠다 싶을 만한 훈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직후 그녀는 공포에 압도당한 사람처럼 얼굴이 창백하게 질립니다. 성폭행 당한 사람의 심정을 제가 감히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그 무력감과 아픔과 공포와 트라우마를 제가 감히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배우도 무척이나 연기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몰입하다가 우울증에 걸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설사 하루 종일 우는 연기만 보여주거나 극단적 선택을 한다 해도 관객 중 아무도 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일은 그만큼 무겁고 심각한 사건이니까요.
그런 일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겪은 사람은 평생 그날에 갇혀서 흐르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할머니가 되고 죽어갈 테니까요.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남자가 성폭행을 여성의 입장에서 상상하기란, 공감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성적 쾌락과 자극을 본능적으로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에게 여성이란 가슴이고 성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폭행을 다루는 남자 작가와 남자 감독들의 소설과 영화들이 대부분 성폭행 장면을 적나라하게 전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 위해 썼고 자기가 보기 위해 찍는 겁니다. 그래서 성폭행을 다루는 소설과 영화는 절대 성폭행 장면을 묘사해선 안 됩니다. 즐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어떤 식으로든 가해자의 입장에서 쾌락을 대리 체험하는 격밖에 안 됩니다. 이 영화는 다행히도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시각으로 성폭행을 다루기에 성폭행 장면도 깔끔하게 제거되었습니다.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이 나오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저는 정원의 심정을 성폭행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려 보려 애썼습니다.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죽어도 남자는 여자를 이해 못합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모든 논의는 이러한 이해 불가능성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정직하고 합당합니다. 남편 상우 또한 정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된다고 짜증내고 화냅니다. 상우는 정원에게 그날 사건에 대해 여러 번 물어보지만 당연하게도 정원은 말하기 싫다고 말합니다. 상우는 남자답게 어떻게든 그날 사건의 구체적 서사를 듣고자 하죠. 여자는 여자답게 행동하고 있고 남자는 남자답게 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원이 왜 말하기 싫어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굳이 말해봤자 성폭행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만 죽도록 아프고 남편의 마음도 찢어질 게 분명한데 그런 말을 굳이 왜 깊숙한 곳에서 일부러 꺼내냐 이거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남자들은 부부라면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네가 말함으로써 너의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치유되는 거 아니냐? 이딴 식의 개똥 논리를 펴는데 사안은 달랐지만 제가 실제로 아파하는 어떤 여성에게 이런 논리를 폈더랬습니다. 이건 마치 상대방을 이해하는 척, 배려하는 척 하면서 자신의 호기심과 지적 욕구를 채우겠다는 이기적 발상밖에 안 됩니다. 부부끼리도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겁니다. 굳이 알아서 서로 도움될 게 없다면 모르고 넘어가는 게 좋은 주제도 많은 겁니다. 특히나 성폭행 같은 민감한 주제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미래에 결혼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으나 제 아내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면 저는 가만히 침묵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상대방이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이 억지로 토해내게끔 강요하고 압박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2차 가해입니다. 대다수 관객과 평론가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처럼 이 영화는 성폭행 피해자와 지인들이 할 법한 행동을 정원도 남편 상우도 가족과 친척들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진실과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웃으면 사람들이 왜 자식이 죽었는데 그렇게 해맑게 웃느냐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웃으면 안 됩니까? 피해자는 피해자답게 피해자처럼 매일 처량하게 울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들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살 사람은 살아야죠. 정원도 스스로의 입으로 말합니다. 성폭행 당한 이후 내 삶이 그렇게 힘들고 불쌍하기만 했던 게 아니라고.
나도 나름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았노라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았노라고 말이죠. 나름 상처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잘 살아낸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와 응원은커녕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 사회는 피해자들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물론 이 영화에서도 정원은 울기도 하지만 전형적인 신파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지극히 절제된, 객관화된 눈물입니다. 그래, 거리두기를 감독은 해낸 것입니다. 무척이나 힘들었을 텐데 까딱 잘못하면 여성으로서 같은 여성에게 심취하고 도취되어 감정을 격하게 발산하고도 남았을 텐데 이토록 담담하고 담백하게 풀어냈다는 게 놀랍습니다. 정원은 어떻게든 홀로 견뎌내고 이겨내려 노력합니다. 수영 강사로서의 삶도 치열하게 살아냅니다. 전화 받고 지각했지만 기어이 수영 강사 일을 하러 수영장에 나갑니다. 남편과 경찰서에 조서를 쓰러 가지만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남편 보고 오늘은 나 혼자 집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저 정도 되면 남편에게 의지할 법도 한데 그래도 되는데 스스로 약해질까봐, 무너질까봐 남편에게 마냥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든 홀로 울면서 운전하며 집까지 갑니다. 현재를 악착같이 홀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며 과거를 악착같이 홀로 이겨냈을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대다수의 성폭행 피해자 서사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나약하게 울어버리기만 하는 기존의 여성성을 강조하는 경향성이 짙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오히려 이런 정원의 모습을 보니 잔잔한 감동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봤던 전도연과 설경구 주연의 생일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거기서 전도연은 정말이지 목 놓아 펑펑 웁니다. 울음이라기보다는 거의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엄마 원숭이가 아기 원숭이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다가 간이 끊어져 죽어버렸다는 그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절절한 한 맺힌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배우도 울고 감독도 울고 영화 자체가 펑펑 울고만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못 만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2014년으로부터 5년밖에 지나지 않은 2019년에 한국과 한국 영화의 최대치는 그저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태를 객관적으로 거리두기에서 보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만이 흘렀던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도 거의 5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공론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간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흘러야 객관화가 겨우 가능해질 것입니다. 아직 어떤 소설가나 어떤 감독도 세월호 이야기를 하기에 부족합니다. 만약 그 사건을 다룬다면 생일의 이종언 감독님처럼 그저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찾아보니 이종언 감독님도 여자였네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만들 수 있었군요. 이쯤에서 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쩌면 평론이란 제목을 붙이기보다 후기란 제목을 붙이는 게 적당한 글이 되고 말았습니다. 왠지 이 이야기만큼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설을 쓰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평론을 쓰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글을 쓰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양식에 복종해서 쓰다 보면 놓치게 되는 지점이 많더군요. 그래서 양식을 저에게 복종시키려 합니다. 어떤 영화는 리뷰가 어울리고 어떤 영화는 평론이, 어떤 작품은 소설로 쓰는 게 어울리겠죠. 그때그때마다 융통성 있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쓴 이 글의 방식과 양식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비밀의 정원을 보면서 저는 저런 남편이 될 수 있을까?
끝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그 남편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정원의 마음도 몰라보고 곰처럼 둔하게 금붕어처럼 어리석게도 정원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밤에 남편은 어둠 속에 몰래 숨었다가 정원을 놀래켜 준답시고 튀어나옵니다. 정원은 홧김에 내가 겁먹는 게 그렇게 좋으냐며 남편에게 하소연하죠. 이 지점에서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가 그렇겠지만 남자들은 둔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합니다. 말해줘야지 겨우 아는 것이죠. 정말 예민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과 영혼을 읽겠습니까? 하지만 관객들은 압니다. 정원의 표정이 무척이나 어둡다는 것을요. 신도 알죠. 그런데 남편만 몰랐다는 게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겪은 피해를 누군가에게, 그게 설사 가족이라 할지라도 무척이나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당한 끔찍한 사건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무의식이 자신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일부러 까먹는 것이죠.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의사 선생님만큼은 아니더라도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을 정교하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단지 정보나 지식의 차원에서 알고자 함이 아닙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는 1년 정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길을 걷다가도 중간에 말뚝처럼 멈춰서서 걸음을 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제자리에 몇 분을, 때론 몇십 분을 서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마다 왜 그러냐고, 그냥 걸으면 될 거 아니냐고 손을 억지로 잡아 당겼습니다.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영화 예매를 해놓거나 공원에 놀러 갈 때면 을의 시간이 지연되니까 짜증났던 거죠.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가장 힘들어.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내가 가장 걷고 싶어. 내가 무슨 병인지 알기나 해? 알아는 봤어? 내가 왜 이러는지 말이야. 저는 단순히 공황장애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을 한 번 가면 30분 뒤에 나오곤 했습니다. 무언가 보인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끝까지 그녀를 이해 못했고 결국 그녀는 저에게 신물을 느꼈고 우리는 헤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녀의 병명을 알지 못합니다. 그녀가 치료받기 위해 정신병원에 상담하러 다닌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녀에게 질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너에 대해 뭘 알아? 그 사람은 그저 남일 뿐이야. 널 진짜 사랑하는 건 나라고. 의사를 더 오래 보겠니? 나를 더 오래 보겠니? 너는 왜 나한테 모든 걸 털어놓지 않는 거야? 도대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녀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긴 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지도 죄입니다. 모르는 것도 죄이지만 알려고 하지 않는 건 더더욱 죄입니다. 지금도 죄를 저지르고 있을 저를 비롯한 모든 남성들에게 저는 호소합니다. 우리 공부합시다. 더 이상 세상의 정원 이들이 혼자서 힘든 싸움을 지속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원이가 영화 안의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정원이의 동생도 엄마도 서로가 미안하다고 내 탓이라고 그럴까요? 정원이도 왜 자기 잘못이라고 미안해할까요? 아니야. 넌 아무 잘못도 없어. 잘못한 건 가해자뿐이야. 이제 겨우 앞으로 제가 쓸 소설에 가닥이 좀 잡히는군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쓴 비밀의 정원이란 영화의 후기였습니다. 이거를 영화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의자에 앉아서 3시간 만에 3시간 만에 다 써버렸어요. 1페이지로. 그만큼 뭔가 제 안에 뭔가 억눌렸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던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영화였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